광주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실종 28일 만인 어제 오후 전남 완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조금 전인 10시부터 차량 인양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조양 가족이 차량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더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사건 개요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체험학습이라는 게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최장 38일까지 이제 학교장의 재량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뭐 우리 아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윤아 양 부모님이 학교에 이야기했고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4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미 이제 한 달, 2달 전인데 그렇게 이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신청을 하고 이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5월 15일이 되면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데 윤아 양이 5월 22일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윤아가 안 돌아오는데 이거 왜 안 돌아오지? 혹시 윤아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윤아 양 집을 딱 찾아가니까 그 집 앞에 있는 상황이 이제 예사롭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찰이 또 이제 영장을 통해 확인을 한다는데 적어도 나와 있는 팩트 중에 하나는 독촉장 같은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당연히 신고 의무자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6월 22일 날 신고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윤아 양 CCTV가 이제 각종 언론에서 나온 게 그 달 30일 날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모습이 이제 23시경이라는데 조금 정확히 말하면 한 10시 한 40분경 이제 펜션에서 나오게 되고 그 펜션에서 나와서 이제 언론에서 윤아 양과 윤아 양 어머니의 휴대폰이 생활 반응이 끊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4시 한 20분경에 이제 생활 반응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 다방면으로 찾다가 그로부터 이제 또 한 달이 지난 이제 어제 윤아 양이 탔던 외제 차량이 이제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그 선착장으로부터 80m 정도 들어간 곳에서 이게 뭐 조수간만차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데 10m 정도 밑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다까지가 어제까지 나온 사건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일단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그 인근 주민들이 증언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조류가 좀 약해서 물 안에 있을 확률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차량이 발견됐단 말이죠. 이건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게 제가 2가지 정도를 사실 뭐 패널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완도에 직접 갔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도 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해서 간접적인 정황을 2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 윤아 양의 실종 신고가 있던 5월 30일 날 언제쯤에 조수간만이 있었을까라고 확인했는데 아버지의 그 생활 반응이 끊긴 4시 한 10분 전후에 있어서는 굉장히 썰물 때 그러니까 간족이었어요.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굉장히 이제 저는 뭐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가 싫어서 그냥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아 양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혹시 바다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물이 깊지 않기 때문에 뻘에 이렇게 툭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CCTV가 보면 그 30일 날 11시 6분 7분경에 그 선착장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서 그때는 또 만족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물이 그 완도 앞바다에 많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만약에 차량이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물에 빠지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상황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이 어제 발견된 후에 10시부터 인양이 시작됐는데 이 시간이 만조 시간대와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량 인양에 좀 큰 문제는 없겠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만조기가 언제인지 살펴보니까 10시 1분경이 만조기더라고요. 그러면 한 5m 정도, 6m 정도 되는 어떤 높이인데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장소가 발견되었고 그 자동차 안에서 혹시나 문이 열리거나 다른 상황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윤아 양 가족이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로 촘촘하게 이렇게 다 막고 인양을 하면 뻘에 이렇게 자동차가 이런 상태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살짝만 덜어 올립니다. 살짝만 덜어 오면 앞에까지 이렇게 그물망을 쳐요. 그물망을 치고 자동차 뒤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레인 2대가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2대가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크레인을 걸어서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천천히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구체적으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뭐 경찰과 그다음에 크레인 어떤 뭐 올려주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믿고 저희들은 조금 후면 아마 이제 인양 작업이 예. 끝날 것 같은데 혹시나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슬픈 일이 이제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사가 종결되면 안 된다고 뭐 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사망 원인까지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찬찬히 수사를 종결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인양하자마자 수사 종결이라는 이야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 뭐 사람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국과수로 보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발견 당시에 뻘에 잠겨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트렁크 안에는 몇몇 가방이나 뭐 면세점 관련한 뭐 쇼핑백 이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추해 볼 만한 단서들이 있습니까? 이게 면세점이라고 이제 제주도 면세점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방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제가 정확히 물체를 보지 않았지만 그게 예, 찍혀 예, 있는 예. 로고가 있는 어떤 물체였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입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예, 제주도에 예. 입도를 했으면 그거는 분명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공항에서 그렇죠. 나가는 예, 거기 예. 때문에 그거는 뭐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뭐 고금대교를 빠져나가는 걸 혹시 못 찾을 수는 있지만 제주도 예. 입도는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거라서 그 전에 제주 면세점을 갔다 왔는 게 아닌가. 혹시 뭐 왜 완도를 갔을까, 그 다음에 왜 제주도로 먼저 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도 의심이 가지만 이걸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해석해 보면 네. 완도에는 연고지가 있어요. 외조모님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윤하영의 외조모가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도 간다고 해서 뭐 윤하영이 나 안 갈래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완도에서 차편으로 제주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열렸고 그 전에 한 7차례 정도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예, 하는 예. 과정에서 완도도 갔고 제주도도 갔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면세점 봉투가 아닌가, 면세점 어떤 관련된 어떤 그 자료가 아닌가, 뭐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엔 특별한 물건은 없는 겁니까? 예, 뭐 사실 경찰 쪽에서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아직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몰라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다방면으로 주위 분들한테 여쭈어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고 맞습니다. 예. 제가 패널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제가 놓치지 않았던 거는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어떤 실종 사건에서 패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도 살아있다는 그 전제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차량이 완전히 인양되고 또 안에 있는 사람이 윤하양 가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과설을 이야기하기가 또 한편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내부에 그러면 실종자들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잠수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 저녁 시간 한 10m 정도 혹시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해보시면 10m면 거의 빛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칠흑 같은 어둠일 것이고 또 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에 텐팅이라, 뭐 썬팅이라는 뭐 네. 이야기가 약간 비어라 가지고 뭐 틴팅인가 뭐 그렇게 말도 하는데 여하튼 그냥 편하게 썬팅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부분이 안 보였는데 자동차 앞면 유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뻘에 이렇게 깊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뒤집어 있는 상태니까 잠수부가 요 사이 공간이 있다면 요렇게 들어가서 불빛을 비추었다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했을 건데 아직까지 조심스러워서 그게 정말로 윤하양의 식구인지를 경찰도 확신할 수 없고 저희도 확신할 수 없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이 있는 듯하다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인양이 되고 나면 또 사망인지 뭐 이런 그렇죠. 다양한 누구인지 가능성을 그제서야 그러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저는 이게 안에 만약에 뭐 사람이 계신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일단 우리가 부검이라는 게 3가지를 하는 건데 누군지를 찾고 언제 돌아가신 걸 찾고 왜 돌아가셨는지를 예, 예.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변사자 검시의 어떤 영역에서 영장을 통해서 부검을 좀 해서 좀 이런 원인들을 좀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사건을 종결해도 충분하고 이뿐만 아니라 왜 이 식구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조심스럽게 네. 독촉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그 채권 추심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의 안정화법이 있으니까요. 혹시 불법 악성 채무를 가지고 불법 추심을 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그러한 어떤 채권 추심에 있어서의 정당성, 객관성, 돈은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좀 행적을 조금 더 짚어보면 한 달 살이를 한다고 완도에 왔는데 28일까지 머무르다가 29일 날 다시 펜션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하루 동안 CCTV에는 그 차량을 찾지 못했었고 네. 하루 동안 행적도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추론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들어갔던 풀빌라가 꽤나 비싼 하루에 이제 숙박비를 지불해야 하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추론되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갔었냐 다양한 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마음인데 전제를 약간 좀 슬픈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정말 어떤 그 안 좋은 생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마지막 선택의 과정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마지막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이한테는 마지막까지 좋은 걸 주고 싶었을 거잖아요. 내가 힘들었지만 그 아이에게 적어도 제주도에 간다고 이야기했으면 아이한테는 제주도라는 말을 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적어도 완도에 일시적으로 머문다면 가장 좋은 펜션을 선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거는 사실 고인의 마음이고 만약에 유나 양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비싼 풀빌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 휴대폰이 꺼진 시각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조양은 5월 31일 0시 40분에 펜션 인근에서 꺼졌고 어머니가 오전 1시 9분 얼마 안 돼서 또 근처 인근 펜션에서 또 휴대폰이 먼저 꺼졌고 그리고 3시간 정도 후인 오전 4시 16분쯤에 송곡항 부근에서 아빠의 휴대폰이 꺼지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가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원인을 찾는데 이 사건의 경위를 찾는데 좀 추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경찰에서 이게 경찰발인지 아니면 그냥 기사에서 나왔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장소가 분명히 펜션 근처에서 유나 양과 유나 양 어머님 그 휴대폰이 먼저 꺼졌고요. 생활 반응이 꺼진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고 3.67km 정도 떨어진 송곡항에서 아버님의 휴대폰이 4시 17분경에 이제 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이거는 단순 사고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장소가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꺼지면 하나의 장소에서 같이 뭐 휴대폰에 시차가 있을 수 있어도 같은 위치에서 같이 이렇게 끊어져야 이건 사고일 수가 있는데 분명히 펜션에서 있다가 한 3시간 후에 송곡항이라는 3.7km가 떨어지면 이거는 뭔가 다른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23시 11시경에 지금 차 들어가는 게 저기 11시 한 7분 50초 정도 되는데 송곡항 지금 인근이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방향을 보면 저 차 안에 만약에 식구들이 같이 있었다는 전제를 쓰면 그 위치 정보는 잘못된 정보가 되는 거죠. 펜션에 있으면 안 되는 정보죠. 왜냐하면 지금 23시 7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0시 40분에 펜션에 있었으면 저 차 안에는 유나 양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시 한 9분 정도에 어머님 휴대폰이 꺼졌으면 저 차 안에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시간 위치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패널도 굉장히 저 부분에서 혼선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시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앵커께서도 휴대폰 가지고 있지만 요새는 물에 빠져도 그 휴대폰 기능이 이렇게 죽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양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시차가 달리 이렇게 꺼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장소가 동일 휴대폰의 동일 장소였다면 저거는 설명이 가능하죠. 유나 양 휴대폰의 배터리가 제일 적었고 아버지의 배터리가 제일 많아서 순차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휴대폰이 꺼질 수 있다, 생활 반응이 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뭐 휴대폰을 놓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저희가 추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선생님이 조양의 집에 갔을 때 신고를 하게 된 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독촉장들을 보고 신고를 했다.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다양한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수사는 진행할 때 마지막 순간을 수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종 당시에 최후의 시점에 생존 반응이 있는 그 장소로부터 수사를 이렇게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사를 해야 되지만 예. 그러면 이러한 어떤 원인이 발생했는 것은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 시점 훨씬 이전의 상황에 그런 어떤 범죄의 유형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제주도로 가는 그 시점에서 과연 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채권 채무 상태가 어떤지 또 뭐 아직 경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곤 있어요. 이게 경찰에서 아직 금융 계좌를 확인 안 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러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할지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자녀들에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어렵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지 혹시나 이런 어떤 결과론적인 상황으로 밀어가시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망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 어떤 걸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추심을 할 때에도 분명히 안정화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하게 채권 추심하면 그건 분명히 이제 관계 당국에 연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사업하시다가 순간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긴급 지원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거듭도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절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위 분들에게 여쭈시고 그 여쭈고 난 다음에 어떤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제가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파산하고 회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하나 좀 이렇게 발품을 파셔서 좀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채무가 제대로 갚아질 수 있는 과정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는 잘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관리 밖에서 지금 교회 체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 역시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뭐 부모님이 체험학습 갑니다라고 하면 또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죠. 그렇죠.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의 아이를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제3자인 학교가 아버님, 어머님이 진짜 가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한 사회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은 굉장히 필요한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국산사자 엄미도체에서 그냥 기계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만들어 놓은 현장 학습이니까요. 부모님들께서도 가시기 전에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되 다만 학교에서는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로 간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묵는 예. 것 정도는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본부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